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라오뚱관도와 타이안을 뺀 데 성공했고 또한 어마어마한 배상금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음 침략전쟁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국가로서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일본은 다음 세대에 더욱 부강해질 수 있었던 성숙한 민주국가로 가는 길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청일전쟁에 비해 후에 일어난 러일전쟁 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컸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은 청일전쟁과는 달리 거의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역량을 쥐어짜듯 치르던 힘든 전쟁이었고 그 인명피해도 매우 컸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에 반해 청일전쟁 때에는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전쟁 기간 내내 너무도 쉽게 승승장구하기도 했었지만 그것보다 청일전쟁 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의회와 정당이 태동하던 시기였던 것에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투표권은 매우 큰 돈이었던 15연 이상의 국세를 납입하는 사람들로만 제한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당시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진 자들은 모두 인구의 1.13%에 불과했던 자본가나 지주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 자본가나 지주들로 이루어진 입헌 자유당이나 입헌 개진당 같은 민권파 세력들은 선거를 통해 의회 입성에 성공하고 심지어 중의원의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항상 범벌 세력에 밀려 제대로 된 기득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나름대로 구시대를 혁파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메이지 유신 자체가 막부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범벌 세력들의 이른바 사초동맹으로 이뤄낸 상층부만의 변화에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정부의 요직들은 주슈, 사스마, 도사, 히젠이라는 4개의 범벌 세력들이 모두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기에 이런 불만의 이유를 들어 앞선 본편 제2부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일본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자들은 이들 민코파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탈아론을 실현하기 위해 청일전쟁 발발 1년 전부터 좁은 본국의 직들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영토 즉 식민지의 관료직을 차지해라 라고 선동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조선이나 중국 각처를 일본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킨 후 민당, 즉 민권 세력들로 하여금 식민지라는 신천지로 진출해 차선의 이권과 요직을 차지하라고 꼬드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당시 일본에는 민권파나 반정부 세력이라 할지라도 외교, 군사에 관해서만은 막부 시대부터 맺은 미국 등 열강들과의 불평등 조약에 대한 불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따라서 자유, 민주의 이상 이전에 먼저 국권부터 확립하자라는 국가주의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교조적 합리주의라는 슬로건 또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때문에 선동정치에 휘말린 일본 국민들은 어리석게도 전쟁을 열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청일전쟁에서 승리까지 하게 되자 드디어 그 열광이 봇물 터지듯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실제로 타이안이 일본에 편입됐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또한 현저히 커지게 됩니다. 이어 타이안에 총독부가 세워지고 러일전쟁을 거쳐 조선에까지 총독부가 설치되자 실제로 이 두 곳의 식민지에서 수만 명 규모의 새로운 정보직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일본은 폭발적으로 변화하던 사회구조와 인구 증가에 대한 새로운 파이가 필요했고 정한론자들은 이런 사회현상을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침략 욕구에 편승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마치 히틀러가 침략전쟁의 대의라며 국민들을 속였던 레벤스라움의 건설과도 같이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때부터 일본 국민들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엄청난 배상금과 식민지까지 획득한 자신들이 마침내 탈아시아했고 드디어 서구 열강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꿈은 얼마 가지 못해 새로운 복병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병은 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당시 세계 최강국 중 하나였던 나라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16세기에 이미 동쪽 시베리아를 넘어 태평양 연안까지 국경을 넓혔고 1689년에는 네레친스크 조약으로 청과의 국경선도 정리했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유럽에서 태평양에 맞닿은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듯 러시아가 아무리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도 치명적인 열등함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의 부재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끊임없이 바다로 진출하려 했었고 이에 19세기 중반부터 그 진출로의 목표를 흑해로 삼게 됩니다. 이에 그리스 정교도를 보호하겠다는 구실로 당시 흑해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으로 치고 들어갔고 1853년 결국 오스만 제국과 크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견제하던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지원하는 바람에 러시아는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흑해 진출을 포기해야만 했었죠. 반면 이 시기 영국은 1858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빛나는 보석 인도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영국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게 되죠. 이것을 바라만 보던 러시아, 이들은 커다란 질투심과 복수심에 이대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영국의 빛나는 보석 인도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일환으로 러시아는 앞서 본편 제2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과의 1, 2분쟁처럼 인도의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왕국들과 토호국을 계속 공격해 손쉽게 이들을 흡수해 나갔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영국은 남아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죠. 당시 인도를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여기던 영국은 당연히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러시아가 6개월 전 전략적 요충지인 아프가니스탄 북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메르프 지역을 교묘하게 합병한 뒤 영국의 경계심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영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치했던 각축장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이었었죠. 아프가니스탄, 인도와 중국에 접해 있고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아시아 연결로의 정중앙에 끼어 있는 곳. 그때도 지금도 가해운 이곳 아프가니스탄은 이방인들의 탐욕에 파람잘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1885년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판대에 주둔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방위군을 공격하고 아프가니스탄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인도를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었죠. 그 러시아가 판대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일주일 뒤 런던에 전해지고 이 급작스러운 사태로 영국인의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런던 증권거래소에는 연일 폭락장이 연출됐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글래드스톤 자유당 내각은 1,100만 파운드의 전시 예산까지 배정받기 이릅니다. 이에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는 만약 러시아가 판대를 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진격할 경우 즉각 전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확실한 경고를 러시아에 전달했으며 영국 외무부도 선전포고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은 인도 북쪽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 2만 5천 명을 비상소집해 대기시켰으며 해군은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제정세도 요동을 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이때 영국과 러시아가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판단했고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발칵 뒤집혀서 영국에 붙을지 러시아에 붙을지 고민을 하며 모든 정보 역량을 최대로 가동시키기 시작하죠. 이로 말미암아 당시 전 세계는 세계대전 직전까지 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던 영국의 전성기, 지구촌 전역이 긴장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판대 사건의 유탄은 엉뚱하게도 조선으로 튀었습니다. 영국 극동함대가 러시아와의 전시 비상계획 조치대로 조선의 거만도를 1885년 4월 15일 무단으로 점령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뜬금없이 조선의 거만도는 판대 사태의 여파로 영국에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조선과 러시아가 맺은 밀약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조선반도는 서구 열강과 중국, 일본의 각축장이었죠.
당시 청은 민비를 견제하기 위해 청에 억류돼 있던 흥선대원군을 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이에 놀란 민비는 청과 일본을 견제한다는 명분하에 러시아를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러시아도 영국과 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과 조로 비밀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세계가 대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던 그 순간 얼떨결에 조선도 이 분쟁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입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조선과 러시아가 맺은 비밀협약, 그 내용 중에 비상사태 시 거문도에 러시아 해군의 석탄 보급기지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간파한 영국이 선수를 쳐 먼저 해군을 파견한 것이고, 영국 해군은 러시아의 판대 점령 소식을 접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4월 15일 러시아 극동함대 기항인 블라디보스톡을 위협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해버린 것이죠. 이에 러시아도 매우 날카롭게 반응하며 원산과 제주도의 출병에 이에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영국에 보냅니다. 하지만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영국이나 러시아는 전쟁이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초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러시아 둘 중 하나 혹은 두 나라 모두 회복하기 힘든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들은 전쟁 직전에 상황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1887년 여름 영국과 러시아는 가까스로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대해 판대 지역을 중립화한다는 합의로 사건을 종결지었고, 조선 거문도를 점령하고 제멋대로 해밀턴 항구라고 이름까지 붙였던 영국군도 이때서야 물러납니다. 그러나 판대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남진의 골몰을 앓던 영국은 1902년 마침내 일본과 전략적 동맹, 이른바 영일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판대 지방의 중립화지대 합의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영국 국민들은 강경론을 부르짖던 보수당에게 몰표를 던져줘 정권을 바꿔버린 것이죠. 1813년부터 1907년 영러 협상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진행된 러시아의 남하와 이를 막아서는 영국의 싸움, 역사에서는 이를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야망을 위해 전 세계를 체스판으로 상정하고 게임을 한 것을 이르는 말이죠. 근대사의 커다란 언덕이었던 그레이트 게임,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게임. 판대 사태가 일어나고 92년이 지난 뒤 소련군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끈질긴 저항으로 소련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물러나자 지금은 러시아 대신 미국이 이곳에 들어와 전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의 알력으로 제3국이 피해를 입는 행태,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 강한 자가 먼저 주목을 휘두른다는 개싸움의 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그레이트 게임,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향후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애꿎은 조선은 멀쩡한 영토를 점령당했고, 러시아는 흑해에서 또 중앙아시아에서 부동항 건설을 위한 남하 정책이 연이어 좌절되자 이때부터 만주와 동부아시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러시아와의 전쟁이 부담스러웠던 영국은 영일동맹으로 일본을 이용해 이러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일본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또는 영국과의 동상이몽으로 청일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러시아와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